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선서 이후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 단위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불과 보름 만인 19일.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지금 시점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안은 크게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투자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인상과 발행 규모 확대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태인 취약차주 지원 대책도 눈에 띕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113만 명의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 빚을 정리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성실히 빚을 갚는 소상공인들에게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과 AI 산업 등에 대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 촉진 예산도 들어갔는데 이 대통령은 빠진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이제 제가 을이 됐다라며 낮은 자세로 협치를 부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수로 환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연단에 오르기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미소 띤 얼굴로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설 땐 여야 의원 모두가 일어나 이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악수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통합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12차례 박수갈채로 호응했지만 야당은 무거운 침묵을 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이 대통령은 퇴장할 땐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한 표정도 덜어 있었지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여당은 민생제일주의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 잘 담겼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절박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야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 데뷔 전은 고성도 시위도 없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대법관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환 전 대법관이 큰 영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예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뒤에도 여야의 장외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무자격 총리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악수합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찾은 본회의장. 이미 인준을 마친 분위기입니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 후보자는 삶의 팍팍함 속에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준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 기둥으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도덕성 검증이 불가능했고 국가부채 비율조차 모르는 무자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명 철회가 곧 협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총리는 분명 안 된다라고 두번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툭 치고 가더군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도 야당이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 파행을 유도한 건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대선 불복 의도라고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청문회장은 검사 신문실이 아니라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가 어려우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에 대한 흑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유곽원 장롱 발언을 놓고 허위다 물타기다. 여야는 나란히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의 부동산 투기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근무 시절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다니면 전부 소문이 나 있는 정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가 매입한 땅은 무주택자 시절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를 받고 산 것이고 차익의 45%를 세금으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채우기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 오전에 정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내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을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하기 위해 오늘 꼭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야당의 몫이라며 양보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은 야당 입장을 최종 수렴한 뒤 오전 중에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이 시한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의회를 찾아 상호 관세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백악관이 상호 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을 밝혔죠. 네, 잠시 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plans to extend that July 8th and July 9th deadline. I mean, so it could be extended, but that's a decision for the president to make.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지만 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말했죠.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는 있는데 협상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습니다. 지난 16일 영국과 처음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했지만 유럽연합과의 협상 등은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25%의 상호관세를 일단 유예를 했고 자동차에 25%, 철강에도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하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더 늘릴 전망이 나와서 이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 국제무역청은 25%의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업계 의견을 받아서 60일 내로 이 새로운 품목의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새 정부 들어 첫 대미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서 산업통상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전달했는데요. 지난 25일에는 미 의회를 찾아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와 상호관세 면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캐롤 밀러 하원 의원 등을 만나서 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강조하며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앞서 7월 8일 포괄적 합의를 뜻하는 이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7월 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란의 핵시설 공격 결과를 둘러싼 미 언론 보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도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군사작전을 지휘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CNN과 뉴욕타임스, CNBC 등 특정 언론사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들 언론이 미군이 이란 핵시설 파괴에 실패한 것처럼 보도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들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ee, we're here this morning because in hunting for scandals all the time, in trying to find wedges and spin stories, this press corps and the press corps miss historic moments. 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전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글을 올려서 시설에서 아무것도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핵시설 공습 전 농축 우라늄 이송 징후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5% 전 분기보다 줄며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개인 소비는 하향 조정됐고 취업 시장도 둔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연준 의장 힘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수민 특파원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5% 줄며 3년 만에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게 1분기 성장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GDP was reported to have edged down in the first quarter, reflecting swings in net exports that were driven by businesses bringing in imports ahead of potential tariffs. 관세로 미국의 개인 소비와 수출이 각각 0.7%포인트, 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도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수요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 지출 증가율 역시 1.9%로 하향 조정돼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8일에서 14일 주간 197만 4천 건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 충격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인상을 부를 수 있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 이에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를 시사했고 중동전쟁 종식 이후 경기 상승 기대감이 반영돼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이르면 이번 여름, 늦어도 10월까지 지명하며 연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이 봉합된 지 하루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승리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미국에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이란의 위협을 상당히 무력화했다며 앞으로 핵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휴전을 수용한 이후 처음으로 영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하메네이는 먼저 이란이 이스라엘 정권에 승리하고 미국에는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의 공격에 거의 무너졌다며 향후 이란을 향해 공격해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در صورتی که تعرضی صورت بگیره هزینه دشمن هزینه متعرض قطعاً بالایی خواهد بود.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사드는 미국의 지원 덕분에 이란의 위협을 상당히 무력화했다며 미 중앙정보국 CIA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란 내 첩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란의 모든 핵 관련 계획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줄여나가면서 이스라엘과 국민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통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밀착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력 충돌은 멈췄지만 중동의 앙숙, 이란과 이스라엘이 내놓은 입장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르단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이는 동안 아야톨라 서헤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6일 보도된 채널 13 방송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를 제거하기를 원했지만 작전상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그러면서 하메네이가 시야에 들어왔다면 제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국내에 도입된 원유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9,554만 배럴로 집계된 가운데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한 달 사이 4만 원이 오르면서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7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은 가운데 피해자의 60%가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가 전체의 49.28%, 이어서 20대가 25.83%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0만 가구로 이 중 단독 가구가 130만 가구, 65%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용인 구성역의 서쪽 5번 출입구를 개방하고 인근 버스 노선과 연계한 환승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1호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8년 만에 국내 원전 최초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원전 해체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0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한 기 해체 비용은 대략 8천억 원 안팎으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1조 원가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원전 해체에 나서면서 기대는 세계 시장으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원전 215기가 영구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5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영구 정지된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구 정지될 원전까지 포함하면 25년 뒤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 시장에 눈독 들이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리 1호기 같은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본 국가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합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나라가 기술을 입증한다면 해체 시장에 진출할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한번 해체를 해가지고 그 경험을 갖다가 확실하게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작업자도 안전하게 하고 외부로도 방사 누출이 없으면서도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미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올랐습니다.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한강벨트인 성동, 마포, 광진구의 상승폭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아파트 단지. 이달 들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전용 면적 72제곱미터도 17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 단지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도 감지됩니다. 호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다른 데 용산이나 강남 쪽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니까 주위로 나머지 이제 사시려는 분들,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온 것 같아요.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매도자가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매물을 거래하고 싶어 해도 매도자들이 계좌를 안 주세요.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더 금액을 올려서 내놓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0.43% 상승하며 2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성동, 마포구 등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고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 3구 상승률이 평균을 웃도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동, 마포, 광진구의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세 상승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은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는 많이 증가한 상태고 여기에 금리가 내린다는 기대 심리에 서울은 대세 상승처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수요와 유동성 자금을 동시에 규제하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부도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특검 출범 이후 처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질문지도 다듬으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경찰청 등과 경비 문제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근접 경호 인력을 위한 대기 장소를 따로 두는 것 말고는 보통의 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조사실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때를 대비한 영상 녹화 장비도 이미 갖췄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어느 검사가 참여할지, 수사기관이 주요 인사들을 소환할 때 관례상 예우로 가지고 냈던 티타임을 가질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의 막판까지 보안을 거듭할 질문지에는 일단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1차 체포 방해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의 혐의는 물론이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혐의를 폭넓게 파고들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경찰에서 계엄 국무회의 주요 참석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에 대해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 뒤 이들에 대한 조치에 전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이번에는 출석 방식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이 고지한 시각은 오전 9시.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늦은 10시에 나가겠다고 답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인 건 출석 방식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개 출석은 망신을 주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저희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그런 특혜를 받은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출입을 허가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특검팀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경우 형사소송법상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양측은 조사 가능 여부는 서로에게 달렸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일단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진입 여부는 끝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조사 직전까지 양측의 대치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위법한 명령을 받았다며 항소를 취해야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하게 되어 있는데 박 단장이 받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사령관의 지시는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빼앗은 택시를 몰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화성 비봉면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추적 끝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손님인 A씨가 기사를 살해하고 차를 몰아 주민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1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길거리에서 주차된 택시에서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이 남성이 흉기 3점을 갖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성이 신고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근에 있던 주민들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파란 천으로 덮여있는 택시를 살펴봅니다. 천을 벗겨내니 택시 앞쪽 범퍼는 아예 떨어져 나갔고 유리창도 깨져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충돌하며 생긴 흔적입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가 택시기사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흉기로 공격한 뒤 차를 빼앗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도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첫 번째 나오셨던 분을 충격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신고하러 내려가고 계신 분을 차로 충격해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차 안에서 흉기 3점을 발견했는데 택시를 탈 때부터 흉기를 갖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미리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격자들을 공격한 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12월 강원도 양양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여성 민원인 A씨가 탄 승용차 뒷좌석에서 김진아 양양 군수가 내린 뒤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 군수는 토지용도 지역 변경 등 민원 청탁을 빌미로 A씨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 성관계와 함께 받은 500만 원과 안마 의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3선 재직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공직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과 현금 1,500만 원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를 공모한 박봉균 양양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이 2년밖에 구형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1년, 그러면 1년하고 2년이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어요. 김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내세운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경북 포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2조 원을 투자해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 10만 장을 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는 목표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시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입니다. 토지 정리가 마무리된 산업단지에 축구장 6개가 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NHN 클라우드가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에 대비해 향후 10년 동안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등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GPU 2만 장을 수용하는 40메가와트급 시설을 갖추고 2035년에는 GPU 10만 장, 200메가와트급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산업 기반, 인재 확보 등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고 포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겁니다. 포항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대규모 전략을 도움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한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가 6조 3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직간접 고용 창출 인원도 2만 8천여 명에 이를 거로 기대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IT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력과 인재 확보에 우위를 가진 경북 동해안이 기업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역대 가장 성공한 K 콘텐츠로 꼽히는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이 오늘 공개됩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왜 나만 살려둔 거야? 반란에 실패하고 가장 친한 친구도 잃은 기훈.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된 기훈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가 시즌3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와 결심으로 이제 다시 또 변모해가는. 시즌 1의 오일남, 시즌 2의 프론트맨처럼 시즌 3에선 어떤 참가자가 반전 이야기의 중심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The game of Squid Game Season 3 is gonna way harder than Squid Game Season 2. 훨씬 더 잔인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마지막 시즌에서는 어떤 새로운 놀이가 등장해 참가자들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몰아넣을지 기대감도 큽니다. 우리가 했던 게임에다 기초를 두고 뭐 조금씩 바꿔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 여기 예고편은 등장하지 않지만 또 새로 마지막 또 숨겨진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엔 서울시와 함께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엽니다. 영희 핑크가드처럼 드라마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1시간 동안 길거리 퍼레이드를 선보이고 주연 배우들과 팬들이 만나는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결혼식을 위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초호와 결혼식을 앞두고 반대 시위도 벌어지는 등 현재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비난을 의식한 베이조스는 하객들에게 축의금 대신 환경단체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도착한 아마존 창립자이자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 약혼자인 전직 뉴스 앵커 로렌 산체스와 함께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손을 흔듭니다. Jeff Lauren! Lift off the boat, please! Jeff Lauren! Off the boat! 세계적 유명 인사 200여 명만 초대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도 도착했습니다. 최대 76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초호화 결혼식을 비판하는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결혼식을 위해 베네치아를 빌리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깃발을 펼치며 시위에 나섰고 베이조스를 닮은 실물 크기 마네킹이 돈을 움켜쥐고 아마존 상자에 매달려서 둥둥 떠다니게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빈부격차 심화와 과잉 관광에 따른 불편을 꼬집은 건데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No, non è buona. Come al solito, solo quelli che hanno soldi. Felicissima. Dimmi perché. Perché ci vorrebbe un Bezos alla settimana a Venezia.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지구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베이조스는 반대 시위를 의식한 듯 식장을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하객들에게는 결혼 선물 대신 베네치아 유산 보호와 환경단체 지원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고 실제 수십억 원대 기부금이 지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가족 기업이 곧 출시할 트럼프폰 홍보 문구에서 미국산이라는 표시를 슬그머니 내렸다고 정부 기술 전문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습니다.
더 버즈는 트럼프 폰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미국에서 자랑스럽게 설계되고 제조됐다는 문구에서 미국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대체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폰은 또 디스플레이 크기도 6.8인치에서 6.25인치로 축소되는 등 일부 변동이 생겼고 출시 시기도 8월에서 올해 안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증세 반대 시위 1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케냐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최소 16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 케냐 지부와 케냐 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30분 기준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시위대, 경찰관, 기자를 포함해 400명이 넘게 부상자가 보고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대학원생 지원 제도에서 생활비의 경우 외국인의 유학생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재검토하는 이 제도는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시작한 차세대 연구자 도덕적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조치는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국회에서 나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 이른바 플로깅이 일본 스시마 해변에서 펼쳐졌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역사 기행에 나선 신한대학생 200여 명이 이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직선거리 50km, 100km 1시간 반이면 닿는 일본 스시마입니다. 섬 중앙부에 있는 카스미 해안이 이른 아침부터 장갑을 끼고 자루를 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부지런히 몸을 숙여 쓰레기를 담습니다. 캔커피를 비롯해 갖가지 식재료와 세제용기까지 한국어 상표가 선명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해류를 따라 떠내려온 겁니다. 스시마 해변에선 매년 4,500톤 정도의 쓰레기가 수거되는데요. 이 가운데 약 40% 정도가 한국에서 이렇게 해류를 타고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의정부의 신한대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스시마 역사 기행에 나섰다가 환경 정화 활동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직접 주워보니까 쓰레기를 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분리수거를 한국에서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학생들에게 연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양이 늘고 있는 데다 섬 인구가 줄면서 쓰레기와의 전쟁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すごく大きな一歩だと思ってます。と韓国の方がですね、対馬に関心を持っていただいて、海岸をきれいにしていただくというのは非常に私たちはありがたく思ってます。 2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땀을 흘리고 미소와 우정을 나누는 훈훈한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역사의식과 환경의식과 그다음에 실천의식을 중심이 될 수 있는 미래사역의 주역으로서 한일 간의 다음 세대들이 역할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봉사가 한일 양국의 소통을 넓혀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시마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광주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낮까지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새벽 한때 폭풍해일주의보도 내려진 만큼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2도, 포항은 22.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7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더위의 기세도 점점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